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별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의 야권연대는 깨졌지만 인천에서는 13개 선거구 모두 야권 단일 후보가 출마하게 되는데요. 현재도 물론 지역 단위로 또는 후보 개인별로 야권 연대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지역들이 있기도 합니다. 곧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마저 생기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야권 연대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어요. 밝아지고. 한 분은 파란 점퍼, 한 분은 노란 점퍼, 형형색색. 드디어 이제 선거가 임박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게 되는데요. 두 분 모두 저희 방송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님은 전화로 하거나 라디오 팟캐스트로는 출연을 해주셨는데 직접 네네. 이렇게 화면으로 뵙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 애청자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니 팟짱이 네. 제가 몇 달 만에 와봤더니 엄청난 호화주택으로 이사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뭐 팟짱을 아주 즐겨 보고 있고 네. 또 팟짱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좀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데 있어서 야권 단일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인천에서 이렇게 시당 간의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합의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로 여기 와서 더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기쁩니다. 네. 네. 사실 공천 잡음 끝에 이렇게 즐거운 소식, 즐거운 뉴스를 가지고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하는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계속 우울하고 꿀꿀하다 이런 네.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늘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즐겁고 유쾌하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처음 출연하셨어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천은 뭐 2010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총선 또 다시 지방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야권 연대를 해온 그러한 그 전통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암묵적인 심정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깔려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낸 단일화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가치 있고 값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또 무거운 또 막중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천이 야권 연대 모범 지역, 모범 동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총선에서 이번 4.13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지역별로 이뤄낸 곳은 인천이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당에서 그 야권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천 시당에서 시당 간의 합의가 오히려 중앙당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에서 이제 2010년부터 지금 한 4차례에 걸친 야권 연대를 모범적으로 저희가 이루어냈고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통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야권 연대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 해당 지역구에서 꾸준히 그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들이 있는데 이제 그 후보들이 참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물론 2012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야권 연대를 실현했는데 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네. 사실 그때 이제 우리 민주당 통합민주당에서 그때는 전국적 차원의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 이번과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인천에서는 그냥 독자적으로 야권 연대를 저희가 해냈죠. 네. 해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확산시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희 인천에서의 야권 연대도 저희가 소망하기로는 이게 계기가 돼서 네. 전국적 차원의 야권 단일 후보 이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야권 연대에서 뭐 어려운 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정의당이. 원래 있는 집에서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대의만 들어대면 저희들이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맞아요. 뭐 많은 후보들이 또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연대 이런 거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권 연대하지 말자. 예, 그 원론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뭐 대가를 받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정당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저희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뭐 5% 지지율을 얻으면 300석이니까 15 15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새누리당이나 뭐 이렇게 보면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60%의 의석을 차지하는 그래서 야권 연대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사실은 그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의 이런 선거구 제도가 계속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맞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들이대는 논리들이 너네한테 찍는 거는 사표다. 뭐 비례는 찍어줄 테니 뭐 지역구는 좀 그렇다. 뭐 이런 논리들이 횡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선거연대나 이런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러려면 그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는 그 연동하는 어떤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면은 이러한 자범이나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천권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 있더라고요. 네?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누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그러니까 당원이 그 정당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공천 과정에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당에서 협의한 것도 뭐 이렇게 중앙당이 올라와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검토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날 중앙당에서 막 이렇게 공천 작업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뭐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도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 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연대를 통한 더 큰 나쁜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뭉쳐야 된다는 이런 명분이 사실은 저희 진보 정당한테는 굉장히 큰 이렇게 업보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선거구 문제, 선거제도 논의가 제대로 좀 됐으면 그렇죠.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라도 됐더라면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사실 헌재 판결도 국회에서 그냥 무의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열세 있는 진보 정당에게는 좀 늘 불리한 선거 상황이다. 이것은 아마 저희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든 좀 들어가서 바꿔야겠죠. 선거 제도를. 그죠? 네. 김성진 위원장님의 제일 걸림돌이 근데 몫이기도 한 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정의당에서 그 1대 3에서 1대 2로 하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거는 합리적인 거잖아요. 인구 표의 등가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제일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비례만 줄어드는 이런 환경으로 가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대 총선에서 좀 야권이 선전을 해서 선거구제 개편도 이뤄내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사실 더불어민주당 2012년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야권이 좀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합리적 정치가 될 텐데 지금 좀 그러기엔 또 굉장히 난망한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제일 먼저 연합정부 2.0 노선을 얘기하면서 그냥 맨날 막 선거 닥쳐가지고 후보 간 연대를 하지 말고 정책, 공약 이런 것들 쫙 놓고 2017년 대선까지 보면서 좀 연대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상처가 많았습니다. 분당에서 막 나가신 분들도 있고 느닷없이 새로운 대표가 막 오시고 그 집에 일이 진짜 많았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여기까지 온 셈인데 연합정치는 여전히 좀 유효한 전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홍영표 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작년 한 10월, 11월쯤에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을 치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당하고 우리가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야권 통합을. 통합을 해서 네. 정말 이 당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진보 블록 이런 걸 형성해서 네. 좀 더불어민주당이 그 새롭게 이렇게 좀 재편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공감대가 네.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가 그 시점에서 아마 심상정 대표에게 차라리 통합을 하자. 맞아요.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뭐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지금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참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했거든요. 저희가 좀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또 개혁 진보적인 어떤 지지층들을 네. 이렇게 결집시키고 그걸 대변하는 이런 데서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게 저희들 내부 사정도 있었지만 네. 또 정의당 내부에서도 그때 이제 사당 통합이 11월에 했습니까? 그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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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하면서 그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때 정말 이렇게 함께 통합했었다면 지금 분당을 거쳐서 이런 공천까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극도의 이 혼란과 참 위기 상황을 그렇게 겪지 않아도 저는 됐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심상정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의 선거 연합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이제 차선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이제 그런 논의도 지도부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 소멸돼 버리고 실종됐습니다. 그 뒤로는 뭐 이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당내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로 네. 또 뭐 그냥 당일론으로 이야기 됐을지 모르지만 전혀 이제 바뀐 어떤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 문제를 이제 다르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사실 인천시당에서 이 야권 단일 후보 네. 논의를 해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도. 중앙당 네네. 차원에서 오히려 좀 그 중앙당 때문에 시당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까 김성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희가 또 정의당으로서는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과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예를 들면 선거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 시당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또 뭐 공천 과정이 완전히 이거 그야말로 밀실도 그런 밀실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네. 사실 어떻게 인천시당에서 그 정의당과 합의를 네. 한들 이게 도대체 중앙당에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네. 뭐 합의를 하면 수용이 될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네. 저희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네. 그래도 2010년도에는 중앙당에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니까 네. 위임하겠다 시당이 그러면 시당에서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권한을 일정하게 주고 네. 그걸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뭐 그런 셈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변명하시는 건 아니죠? 변명하는 사실을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네. 아니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면 네. 저도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아무 권한도 없고 저희가 이제 건의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건의가 안 받아지면 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굉장히 그런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네. 김성진 위원장님 협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성토나 어려움 이런 걸 좀 전달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협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네. 대표가 아니었고 그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님이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협상 전반을 책임지고 꾸려왔었고요. 그래서 네. 세세한 내용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호혜평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혜평등. 서로 이렇게 그 평등하게 네. 그 윈윈하는 뭐 이런 협상이 돼야 되는데 네. 얘기를 이제 간간히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고 이거 일방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당 지지율에 기초한 의석 분배 네. 이런 정신이 있다라면은 인천 지역에서 그러면은 정의당의 지지율에 맞는 뭐 이러한 그 의석을 네.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본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경선 방식을 얘기를 해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그 배진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선도 못 해보고 그냥 용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경쟁력 있고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무슨 뭐 전제처럼 이렇게 깔고 들어가면서 현역 의원들은 거기에 이제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뭐 불문율이랄까 어쨌든 그런 이제 존중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배진교 구청장은 그냥 야권 연대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용단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서 정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걸 해야 돼 이런 과정들이 몇 네. 번씩이고 있었던 거죠. 예. 위기의 상황이 계속 있었구만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진교 전 구청장이 이제 정의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죠. 네. 근데 저희로서도 그 지역을 참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시지만 저희가 현역 의원이 6명이었는데 네. 3명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그러니까요. 갔어요. 예. 인천이. 지금 왔더니 새누리당이 네. 최대 개파더라고요. 새누리당이 7석, 네. 네, 더불어민주당이 3석. 아마 그래서 호남 국민의당이 다음으로 국민당에서 탈당을 많이 한 지역이 인천이에요. 인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뭐 그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인천의 선거 판도 이거를 봤을 때 그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정의당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렇겠네요. 하셨을 겁니다. 다음 21대 선거 때는 이 호혜평등의 원칙이 반드시 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보면 인천에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있지만 국민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전체 판세를 놓고 보면 서울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5에서 10% 이내 초박빙 지역들이 너무 많고 야권 연대 안 하면 그야말로 야권 붕괴 상황에 직면할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인천의 경우에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저당은 그 중앙당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긴 했죠. 우선 홍영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니 당연히 저희가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저희 사실 지지층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권이 하나로 네. 그 단결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거는 뭐 대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인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정의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하여튼 야권 연대를 하자 이런 네. 것에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런 어떤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인천의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나서서 또 국민의당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과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선언할 때 우리는 국민의당에도 항상 열어놓겠다. 언제라도 국민의당이 참여하면 함께 하겠다는 걸 우리가 같이 밝혔습니다. 같이 밝혔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당과 먼저 하게 됐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강력하게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압박을 가해서 어떤 비공식적으로 좀 그래도 논의를 좀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뭐 앞으로도 조금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정말 그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양보하고 또 열린 자세로 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문은 열려 있고 그 데드라인이 있을 텐데요. 언제까지는 좀 기다리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4일이 사실은 그 이제 4월 4일이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4월 3일까지만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시한이죠. 마지막 그 뒤로는 이제 저 투표소 앞에 게시만 하거든요. 후보가 사퇴했다. 근데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4월 3일까지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그때 해야 가장 큰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에서 3월 13일 그 모든 협상을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전혀 저희들하고는 상의도 없이 이제 계속 공천을 해 나갔던 거고 저희가 주력 지역으로 했던 계양갑마저 이제 경선 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구을 그 윤상현 씨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비어 있는 거기만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국민의당은 워낙 이제 그 중앙당의 방침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경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식 테이블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결렬 선언하고 이제 시민단체들 원로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가려면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물론 갔겠지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농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의당에서 남구 을로 좀 용단을 내려달라 뭐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용단을 내려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남구을이 굉장히 어쨌든 윤상현 씨가 있는 지역이고 뭐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공천을 해버리고 남은 지역이 거기니 그쪽으로 이제 좀 자리를 옮겨주면 연대 전체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또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국민의당까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결렬이
결렬이 됐다 그랬나 하여튼 국민의당은 이제 빠지게 되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중앙당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홍영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은 이제 여전히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협상이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중앙당 차원 혹은 뭐 야권 연대를 후보자 개인별로 한다거나 지역별로 할 경우에는 제명하거나 정치권에서 퇴출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는 분위기는 그런데 또 지역별 차원에서는 이게 야권 연대가 돼야 또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또 선거구가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 굉장히 그 양자 간에서 굉장히 심각한 착종 상태가 벌어지는 건데 홍영표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해 오면서. 네. 예. 뭐 당연히 저희가 단일화해서 네. 후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보면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자들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뭐 현역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네. 아마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아주 그냥 절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자들은 예. 중앙당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건 내 선거고 내가 당선돼야 된다. 이게 단일화만 되면 이거 틀림없는데 야, 이 한 2~3% 때문에 내가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네, 있습니다. 네.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후보별로 보면 네. 뭐 그런 그래도 내가 이번 4.13 총선에서 한번 이길 수 있다 이런 후보도 있고 네. 아유 나는 이번에 한번 포스터 붙이는 게 내 소원이고 뭐 경험이나 쌓아야 되겠다 이런 후보도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분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안철수 대표는 야권 분열, 뭐 이걸 이제 새 정치라고 하는 분이니까 끝까지 아마 이 단일화하지 마라 하겠지만 아니 연대를 아마 여지를 지역에서는 두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지역에서는 아마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은요, 네. 야권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네. 굉장히 표쏠림 이런 게 나타날 거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상당히 인천 지역의 야권 지지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네. 결심하고 선거에 임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끝으로 갈수록 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꼭 실현해달라. 네. 이게 저는 유권자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은 거기에 좀 부응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야권 단일화만 되면 네.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고 더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뭐 인천에서도 우리가 정의당과 합의한 방식, 저희는 그냥 이렇게 양보한 게 아니고요. 네.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입니다. 뭐 우리가 어디 하나를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저는 우리 이제 김성진 위원장께서도 결단을 내려주셨지만 네. 그 인천 남구을 윤상현 의원 네.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희들은 사실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 박근혜 정부의 거의 황태자 같은 우리 윤상현 의원에 네.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마치 또 이제 그 뭐 지난번 막말 파동도 생겼고요. 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막말이 아니라 욕설 파문입니다. 욕설도 욕설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참 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집권당 대표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죽여버려라고 하고 예. 하는 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우리 인천 전체 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남구는. 네.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저희 뭐 두 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 모든 진보 개혁 세력들이 연대해서 네.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의당과 공동 선대위도 좀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남구을 선거구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구가 김성진 위원장님 선거구가 됐네요. 네네. 과거에도 네. 제가 2010년도에 그 야권연대 그때도 제가 협상했던 당사자인데 네. 끝나고 나서 그때 그 동구의 구청장 선거에 네. 제가 사실은 제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가서 제가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누굽니다. 정의당 후보를 우리가 꼭 당선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게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야권 단일 후보라는 것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하면서 또 공동으로 또 시민사회와 함께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이런 어떤 공천을 통해서 드러난 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정의와 의장께서 네. 악랄한 사천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맞아요. 쓰셨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그 정당을 사유화하고 네. 이게 지금 몇십 년 전에 이런 독재 체제로에서도 꿈꾸지 못한 이런 네. 공천을 새누리당이 했는데 그 중심에 윤상현 의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했지만 네. 그 후보를 정말 끝까지 완주시킬지 아니면 실제로 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지 그런 거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남구을은 그런 전략적 중요성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김성진 위원장님 그 선거대책위원장이신 것 같아요.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아니, 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대본부장님 같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참 이런 저희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들께서 인천 시민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야권 연대 판을 만들고 유권자들이 선택하기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구도를 네네. 간단하게 만들어 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동네 누구 찍어야 되냐.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야권 연대도 안 되죠. 뭐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도 너무 무도한 분이 나오고 막 이래서 저런 분은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비슷한 심경에 있는 저와 비슷한 심경에 있는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인천 사람들은 좋겠어요. 네. 근데 구도가 간명해지니까 너무 좋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김성진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런 입장이거든요. 당론과 협의 없이 야권 단일화하면 제명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당론 괜찮으세요? 받아들이실 그러니까 수 있으세요? 제가 막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저도 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도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야 살고 연대해야 살고 그러면 뭐 여소야대까지 꿈꿀 수 있는 네.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그분만 모르고 계시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거고. 네. 저는 이제 몇 번 요번에 나가면 6번째 나갑니다. 네. 시장 3번 나갔고 2번은 맞아요. 또 송영길 후보 또 한테 양보했고 네. 그다음에 총선으로 따지면 이제 이번에 3번째인데 지고 나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훈으로 삼겠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 평가할 거는 있어도 지고 나서는 쓰라림만 남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받는 지탄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도대체 뭘 하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과도한 표현을 쓰시는데 그 사람 인생을 그럼
정말 책임질 수 있나?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 홍영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꿈꾸면서 준비를 해온 후보들이 어느 순간에 접게 되는 그렇죠. 이런 과정들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그 후보자가 상황을 봐서 내가 지금 계속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이런 지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당신 끝이야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잔인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냐는 측면에서 이해를 못 하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해봤는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간적인 고뇌가 굉장히 큰 직업일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안철수 저 대표도 뭐 17년 만에 끊었던 술을 다시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치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 후보자 개개인을 고려한 수준의 정치가 돼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대로 하면 뭐 제명이야 당신 뭐 끝이야 뭐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것은 정말 그 개별 선거구에 출마한 그러니까요 후보자들을 전혀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 저는 반어법이라고 보는데요. 반어법이요. 그만큼 제가 이 그 바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단일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각 개별 후보자들이 또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분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대못을 받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마 그 통제가 잘 될까 저는 싶어요. 아이고 참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팟짱 진행을 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이게 무기력하게 정치권 대응도 안 되고 말이죠. 지금 오늘 내일 이틀간 세월호 2차 청문회 진행 중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이대로 되는 것인가의 위기의 징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요. 정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바꿔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 여대 야소 국면이 된다면 세월호보다 100배 더 무서운 게 온다라는 국민적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우선 다시 좀 인천으로 들어와서요. 야권연대 이제 성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공동선대본부, 공동공약 이런 것들도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공동선대본부는 뭐 저희가 논의를 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약은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 선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공약을 넘어서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이 독선과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180석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연대의 필요성. 이 뭐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얻었을 때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참 무시무시합니다. 누구 말 따는 그냥 경련이 일어납니다. 새누리 180석 경련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선거운동 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고 뭐 자영업 하는 분들 제가 이제 상가 순방 같은 걸 하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저희가 절박하게 좀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바꿔내야 된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뭐 정의당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 정권 지금 거의 10년 동안 경제를 실패하고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는 맞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절망적인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 관련해서 네. 그 작년 말에 이제 심상정 우리 정의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님하고 이제 좀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이 총선이 정권 교체로 가는 빈돌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그 정권 교체까지를 염두에 둔 전략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공동의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 체계가 바뀌면서 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인천만 이렇게 보면 되게 웃깁니다. 웃겨요? 네. 일단 뭐 누나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고, 네, 윤상현 의원, 예, 부총리, 교육부총리 하셨던 분 황우여 부총리, 뭐 실세들이 굉장히 이렇게 포진돼 친박 실세들이 포진된 동네네요. 그런 동네인데 웃긴 거는 해양경찰서 지금 해양안전처로 돼 있나라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제 정부 부처기관이 그 인천에 있는 건데 그게 세종시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 내륙이잖아요. 내륙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뭐 왠지 인천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양 뭐 이러면 인천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바닷가 근처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세종시로 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두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어나니까 그 집회에 와가지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뭐 이런 황우여 부총리,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요.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실 적에 공약이 그 힘센 뭐 시장 뭐 이런 거였는데 뭐 그 의미는 이제 가까우니까 뭐 중앙에서 돈을 더 끌어오고 뭐 이렇게 뭐로 이제 이해하고 사람들이 찍었을 선거 텐데 공약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정복 시장의 경우에.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중학생들. 근데 인천에 사는 중학생들만 무상급식을 못 합니다. 인천 무상급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욕을 먹는데 그분이 욕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홍준표 방지법은 인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유정복 방지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인천 사람들? 많이 하죠. 경남은 막 엄청 그 전국적 이슈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시끄러워야 되는데 저는 인천 그동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 옆에 부천도 되고 김포도 되는데 인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오신 두 분의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한 밥은 먹어야죠. 제 잘못인데. 애들 밥은 먹여야죠. 하여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 이제 중앙 차원의 어떤 정책 공약이라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한다고 그러더라도 거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천을 놓고 봤을 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함께 좀 추려내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니 인천은 지금 그 공동 공약 하나 나왔네요. 중학교 무상급식. 그렇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네요. 딴 건 몰라도. 아니 저희가 함께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실현되지 못해서 뭐 죄송스럽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그게 상징적입니다. 사실 인천의 복지가 유정복 시장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뭐 가장 가까운 측근이란 분이 내가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대처하고요. 뭐 지역적 차원에서 저는 무상급식 이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이거는 인천에 있는 뭐 그런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참 부끄럽게 생각해요 인천을. 아니 옆에 동네는 다 하고 되는데, 있는데 우리 인천만 하지 않지 이게.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인천시 의회가 지금 총 34명이거든요. 현재.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24명입니다. 그리고 그럼 24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교육청에서 1학년부터라도 해보자라고 안을 올리고 또 저희 정의당은 지금 한 명도 없고 저희만 8명 있는데요.
거기서도 소수네요. 그건 뭐 안 됩니다. 예. 인천이요. 예. 지금 인천시 의회 같은 경우도 네. 지금 24대 10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니, 10이 아니고 저희 당이 하나고 예. 아니 8명이고 국민의당이 또 2명. 2명이죠. 그렇군요. 탈당해서 2명.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이 10명인데 인천이요. 과거에는 2006년도 지방선거 때는 네. 시의원 33명 중에서 네. 새누리당이 32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10년에는 굉장히 성과가 네. 좋았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야권연대로. 또 다수당 예. 그때 이제 시의회가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기능을 예.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배진규 구청장 네. 내고 네, 네, 이러면서 인천이 굉장히 예, 야권연대 그때 저희가 야권연대 성공해서 정의당의 구청장이 2분이 탄생을 네. 했고 시의회도 저희가 압도적 다수를 네. 차지하는 뭐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또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안 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네. 다른 동네 다 하고 있는 최소한의 복지는 인천에서도 좀 네.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인천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노동운동 굉장히 네, 활성화돼 맞습니다. 있고 이런 동네여서 저는 그런 복지 정책들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좀 입장이 그렇긴 한데 18대 국회 아니 19대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이 앞서 이제 7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권 연대의 성과로 의석 배분이 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우선 윤상현 저격수. 글쎄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변수도 있고, 네. 뭐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현상 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몇 석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하기보다는 최소한 과반은 넘겨야 된다라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어쨌든 인천이 그 전국 선거에 뭐 바로메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몇 석 예상보다는 적어도 과반을 넘기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으면 정말 인천에서 시민들 앞에서 면목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네. 인천에서 7석에서 8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진 위원장께서 이겨주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네. 또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 8석에서 9석은 네. 할 수 있다. 인천 안에서 이렇게. 네. 네. 제가 그렇게 막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아, 인천에서 네. 8석에서 9석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인천 정치가 또 많이 바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좀 제일 보수적인 네. 네, 맞습니다. 선거구라고 봐야 될까요, 인천이? 가장 보수적인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전략 전술을 잘 구사해서 네.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자화자찬이지만 이 팟캐스트는 깔때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화자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나 이런 걸 보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호남, 영남 이렇게 나뉘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 영남 출신 있고 또 그 다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노동자 계급 그리고 이제 하층 이를테면 생활적으로 고소득 계층이 아니라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의외로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가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 인천이 대표적으로 그런 동네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진보 정치에 몸담아 오신 김성진 위원장께서 그 부분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을 좀 바꾸기 위한 진보 정치 내부의 노력 이런 것은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말씀을 좀. 그 이제 인천 전체로 놓고 보면 좀 2010년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뭐 80년대 초에 조금 그 야성이 강했다가 다시 보수화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내가 개입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진보적이기도 한 그런 동네가 좀 그 인천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해야 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심리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자기의 처지와는 달리 이렇게 그 투표하게 되지 않나. 일종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뭐 있다는 그런 거죠. 것들이 좀 큰 거 같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뭐 기초노령연금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생겼나요? 뭐 그런데 그때부터 공약으로 했었고 기초연금. 그때 이제 뭐 만들어진 건데 이 새누리당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정당이 가는 데는 맨 이제 그런 동네잖아요. 낙후되고 좀 못 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뭔가 희망을 만들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보면 그런 동네일수록 조금 이제 보수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정치적인 각성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정의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사실 진보 정당이 비례 경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 2012년 경선 굉장히 큰 몸살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선거할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존재하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인천시당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쪽 인천시당 위원장님이구나. 홍영표 위원장님도 인천시당 위원장님이시다.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대신해도 됩니다. 대변인이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공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만은 또다시 제기되는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한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어떤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데서 뛰어난 분들 그리고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뭐 공천도 받고 비례대표도 되었는가 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선거 끝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비례대표가 한국에서는 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입 뭐 이런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그동안 그 정당에서 정말 실력을 갈고 그리고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한 분들이 그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비례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좀 이렇게 뭐 당과는 상관없이 저 지명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이게 가장 과연 바람직한가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그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 심상정 대표님이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현찰이 없어서 영입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대표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모시고 오기가 힘들다. 좋은 분들을. 그래서 그 김종대 우리 국방개혁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좋은 게 그런 보장을 안 받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시면서 당원 직선에 의해 가지고 남성 명부로는 일반 명부로는 압도적 1위를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팥장이 키운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정당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걸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는 공직자 후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정말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 때는 정당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많이 이번에 특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앙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의 집단지성의 힘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C그룹에 속해 있던 농민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김영건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훌륭한 분입니까? 다행히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나중에라도 네.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 중앙위의 결정이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앙위가 없었더라면 네. 정말 저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네.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그건 참 사실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죠. 네. 근데 참 이번에 영입한 분들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분들 사실 대부분 그렇게 지역구 나가서 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좀 당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대부분은 비례를 저희들이 이제 요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그냥 결단해서 거의 전원이 지역구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은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그런 전문 영역에 있었던 분들이 그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아무튼 이번 비례 후보는 또 뭐 그런 보관 때문에 또 지도부에서 그분들 이렇게 다 지역구로 내보낸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군요. 네. 지금 홍영표 의원님은 지도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잘한 것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렇지만 뉘앙스에서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중앙위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좀 살아있는 어떤 정당 민주주의 표본을 좀 보여줬다. 근데 또 중앙위를 특정 세력, 특정 계파가 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요, 그 많이 나왔죠 언론에. 그분들이 중앙위 패권이란 말도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는 정말 그 정당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저희가 한 515명 되거든요, 중앙위원이. 전체. 네. 근데 그것을 특정 세력으로 몰아버리면.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홍창선 그 공관위원장이 기자들과 통화해서 가장 강조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위의 이번 결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그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자가 그 배후 세력도 모르고 취재를 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호통을 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한 번인가 두 번 먼발치에서 본 적밖에 없거든요. 네. 뭐 언론을 통해서 그분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당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당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당무위원회도 있고 최고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공관위만 있는 게 아니고 공관이나 최고위원회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또 그 전당대회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런 것을 아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 업법이 1번 당의 업법이에요. 1번 당의 업법이다. 새누리당의 업법이다. 배후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이 있다. 네. 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를 깔아뭉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새누리당이 색깔론 뭐 이렇게 할 적에 맞아요. 어디서 뭐 배후 세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의혹을 또 증폭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당 좀 잘하십시오.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제 합니다. 기자들은 취재하게 되죠. 누가 배후 세력인지.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는 대개 인물, 구도, 정책으로 치르는데 이번 선거처럼 정책이 실종된 선거는 또 전 또 정치부 기자하면서 처음입니다. 최소 하나 정도는 있었거든요. 무상급식 뭐 이런 거라도.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돼서요. 이번 선거처럼 또 막 그 구도도 복잡해지고요. 막 후보도 난립하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거 투표에 임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선거인 건 사실입니다. 인천은 좀 간단해졌지만. 자, 이번 선거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 어떤 정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영표 위원장님 과거에도 전략에 많이 당의 전략에 많이 관여를 하셨으니까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죠?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할 때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대통령 밑에서 이 집권당 밑에서 더 잘 살게 됐는가, 더 행복하게 됐는가, 내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데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또 새누리당이 이렇게 집권당으로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이슈를 자꾸 뭐 안보 이슈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리려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깨어있는 그런 지성으로 저는 극복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나, 행복하게 됐나,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나, 이런 문제, 그래서 경제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심판하고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성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안 했잖아요. 네. 일부러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키워드는 이제 뭐 민생 문제일 수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재벌을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의 지금 사내 유보금이 뭐 한 710조 뭐 이렇게 되는 걸로 30대 재벌.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예산이 한 350조 뭐 이렇다라면 정부 예산의 2배를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재어 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뭐 그 과세를 해서 그걸 경제를 살리는데 이렇게 그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정말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선거 제도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거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더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고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권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개인의 뭐 고뇌 뭐 이런 것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하셔서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사회가 끔찍한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아동학대해서 죽이고 또 생매장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장학금 받던 서울대 학생이 흑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투신을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물었을 때 정상적이라고 대답하는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 이거를 바꿔야 되냐, 결국엔 정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정치인 어깨 위에 지금 한국 사회 모든 현안 문제점들이 다 어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 특히 인천 시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정치는 나의 오늘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국민들이 많이 화나 있고 또 정치권은 뭐하냐 하는 이런 야단치는 소리를 저는 매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한 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로서의 그 주권을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인천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실세들이 많습니다. 이 3년 동안 그렇게 하루도 바람 잘 날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그 정권의 실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구을 같은 경우에 더 그러한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인천에서 이기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한 특히 남구을 이기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흔쾌하게 뭐 단일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애쓸 만큼 애썼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고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보시고 꼭 투표장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진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처음 뵙는데 약간 그 쌀집 아저씨 인상이 편안한 쌀집 아저씨 인상이세요. 예. 어찌됐든 야3당이 모두 좀 단결해서 하나의 1대1 구도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함께 손 잡고 하나의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손잡고 하트 한번 그리실까요? 마무리 그림 차원에서? 예? 두 분이서? 예. 하나? 예. 예. 서서 하실래요? 아니, 쓰면은 안 돼요. 화면이 잘리니까 앉아서. 예, 예, 예. 예, 두 분, 예, 해가지고요. 하나 아름다운 그림 만들어. 아, 재밌다. 예, 쑥스럽지만, 예,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하던데. 이런 네, 예, 그것도 한번 하시죠. 네, 두 분이서. 자.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팟짱 스페셜로 총선 현장을 누비는 차를 하나 마련해가지고요. 선거운동하는 곳곳 현장 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